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추석 전에 출범시키는 게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입니다. 의사협회와 대한의사학회 등 8개 의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특위위원장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자, 의사단체 기자회견 내용은 중간에 제가 또 질문 드릴 거고요. 먼저 국민의힘이 여야 의정협의체 추석 연휴 전 출범을 위해서 그동안 힘을 기울여 왔는데요. 어제 오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 주재 고위 당정협의회 열고 관련 대책 논의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간에 좀 이견이 네. 표출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무슨 얘기입니까?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처럼 경론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은 안 된다라는 그 강경한 메시지를 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러면 책임질 수 있냐, 지금 의료 상황이 그게 감내할 수준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한 총리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현실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한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정부와 집권 여당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야 의정 협의체죠.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그 진정성을 정부에 계속해서 얘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뭐 국민의힘은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개문발차라도 하자. 일단 출발시키자. 물론 뭐 의사단체를 빼놓고 하자는 건 아니었고, 의사단체 중에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다음에 다른 단체들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그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야 의정 협의체인데, 지금 문제를 풀려면 여야는 사실 매개와 중개 역할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네네. 실제 당사자인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면 개문발차를 한다 한들 그 차가 어디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이 당사자들이 같이 가지 않고 있고, 뭐 정부가 참여한다고 한들 어제 한덕수 총리의 입장으로 봐서는 의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아주 조그만 명분조차도 지금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협의체가 과연 뭐 출발한다고 한들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개문발차라도 일단 협의체라도 출범시키자는 게,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 단계적으로라도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출발 자체에 지금 조건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출발한다 한들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역시 중요한 건 이제 의료계 참여 여부입니다. 네. 그런데 의협 등 8곳 의료단체가 오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 중단도 이제 요구를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 예. 아무래도 당과는 좀 다른 정부의 좀 완강하다 그럴까요? 어떤 예. 부분 2025학년도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완강한 태도 때문에 이런 발표도 또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3시에 발표됐죠. 저는 네. 그 전체 그 발표문을 읽어보면서 일단 의사협회가 협상에 그냥 아예 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안도했고요. 또 하나는 2025년 증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는 대신에 이 전공의 그 파업과 관련한 네. 그분들에 대한 사법 처리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 중재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사 단체들이 일정 부분 좀 공감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뭐 개문발차 얘기하셨는데 목적지는 의료 공백 해소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먼저 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나중에 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없이 기다리다 보면 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제 시간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도 대표성 없는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의미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야당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자기들 목소리를 의사단체에 좀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은 약간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자 이런 식인데 야당도 우리 그 민심을 받들어서 협상력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 했고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3가지 요구 사항을 했어요. 의제 제한 없이 하자,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그런데 뭐 입장이 여야 대표 간의 입장은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당정 간 조율이 안 된 게 지금 이렇게 좀 삐걱대고 있는 큰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오후 3시에 8개 의료단체 발표 입장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 또 민주당이 2025년 정원을 의제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네. 고마워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지금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결론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때 얘기했던 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에서의 답변 그리고 최근 전공의에 대한 수사 특히 핵심적으로 지금 가장 관건은 예.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복귀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실제 협의체 성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전제 조건을 예. 지금 정부가 나서 스스로 지금 다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지를 전혀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도 뭐 이 강건도 불구경이 아니라 지금 박주민 이 대책위원장이 네. 계속해서 엊그저께는 서울대 비대위 의사분들도 만났고 네네. 의료 관계자를 계속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또 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뭘 할 건지에도 전달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상태에서 협의체 8개 의료단체도 안 들어오죠. 전공의 그 의대생들, 재학생들은 뭐 지금 꼼짝 않고 있죠. 그 상황에서 정부는 압박 수단으로 수사만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협의체를 이런 식으로 추석 전에 형식적으로 출범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네. 나서서 정부를 그 메시지만 내지 말고 실제 설득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 협의체가 뭐 의미 있는 결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관련해서 오늘 예, 예. 한동훈 대표가 그 정광재 기자들과 대변인. 네. 만나서 한 얘기 중에 저를 믿고 협상장에 좀 나와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네.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가 갖는 책임도 굉장히 크고 사실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관계만 놓고 본다면 갖고 있는 권한이 좀 작을 수는 있지만 네.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진정성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정은 이번 그 담화문에서도 읽히고 있거든요. 네네. 하여튼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그 진정성을 믿고 한번 협상부터 시작해보자. 2025년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정부를 설득해서 의사분들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정말 읍소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이 들어왔을 때 의사단체들은 뭐 한 단계 더 협상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종합적인 면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네. 자, 어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응급실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간다는 건 가짜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죠. 타조 증후군 언급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무슨 뜻이에요? 타조 증후군. 책임지지 않고 지금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그 타조의 생리, 머리만 수위한 상황이 지나간다는 이 타조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네. 지금 엊그저께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나 인식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가 이게 그냥 국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냥 단순 논리가 아니라 실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대통령도 응급실 문제에 큰 뭐 대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지난번에 정책 브리핑 때 얘기했고 총리도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지금까지 발언한 여러 가지 실언의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정부의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부터 이 장차관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2,000명 증원이라는 이 자체에서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6년에 대해서는 원점 뭐 제로 베이스 검토 말은 했지만 그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입장 의료계에서 단일화 입장을 갖고 와라. 근데 지금 뭐 오늘 8개 단체 얘기도 했지만 전공의 단체 다르고 의대생 다르고 8개 단체 여러 각자 입장이 다 다른 상태에서 대화의 전제 조건을 풀어줘야 그 단체들이 들어와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25년 정원이든 26년 증원이든 대화의 여지를 만들 텐데 지금 네. 어제 한덕수 총리의 얘기를 보면 사실관계도 하나도 맞지 않고요. 실제 응급실에서 지금 뺑뺑이 도중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고 있는 건지 보고도 그냥 머리를 판고 안 듣고 있는 건지 이런 방식으로 정부 태도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아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이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도 지금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불상사에 대한 메시지들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군대 왜 유지하고 보험 왜 가입합니까? 정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추석 기간에 응급 의료 수요가 폭증했을 때 자칫 이런 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질 거냐.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전달하고 있는 건데 그런 충정의 뜻이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뭐 정부 여당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런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오늘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각각 고향으로 떠나는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조금 전 국민들께 전하는 한가위 영상 인사를 유튜브 등에 올렸습니다. 잠시 일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 대통령 부부의 한가위 메시지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추석 명절 인사니까 외래적인 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는
이런 게 좀 그 메시지도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추석 인사를 보고 넉넉한 한가위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대통령 내외분께서 소외된 이웃 그리고 이 추석의 이 넉넉함을 즐기지 못할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정쟁을 삼을 만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보니까 왜 김건희 여사가 추석 인사에 다시 등장했느냐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나친 그 정쟁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정치권에서 한가위, 뭐 설 연휴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의미, 왜 중요한가요? 이런 연휴가. 뭐 중요하게는 가족들이 모이니까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명절 민심 그러니까 이후에 모아지는 민심이 또 이 정치권에 또 미치는 파장도 크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실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 민생의 어려움, 최근에 의료 대란까지 해서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희망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그런 것들이 또 추석 이후에 새로운 또 여론을 형성해 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뭐 대통령님의 메시지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그 실망한 민심이 그대로 여론에 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이번 추석 연휴 어떤 민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뭐라 그럴까요? 주목되고 관찰될 것 같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네네. 크니까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오랜만에 고향 가시는 분들은 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뵙고 그분들 네. 건강 상태 챙기고 이럴 텐데 그분들이 사실 이 의료 공백 또 지역 의료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의료분계 종사자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챙길 수는 없겠죠. 또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좀 절충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민심 얘기하셨고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0%로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누리집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렇게 이유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의대 증원, 또 긍정평가 이유 2위가 의대 증원. 어떻게 보면 민심이 좀 엇갈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이제 이 조사의 이 수치만을 볼 수 없는 게 이 퍼센테이지가 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분들 중에 뭐 15% 또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분 중에 뭐 14%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절대 수로 보면 뭐 잘하고 있다는 평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실제 여론이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 70% 중에 의대 정원 확대 부정이 15%면 상당하게 지금 이게 여론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뭐 여전히 의대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은 분명히 한편에 있었으니까. 근데 적어도 지금의 이 상황, 지금 상황까지 오게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보인 태도 그리고 이 수습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이 지금 상황을 놓고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여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해서 28%. 네. 이 조사, 갤럽 조사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도가 같이 부진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약속했었던 게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민심과 조금 멀어졌을 때는 그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대통령실이 민심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뭐 실망감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뭐 경남지사 복권과 관련한 반대 의견이라든가 이번에 의료 갈등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내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는 인정한다. 그런데 그걸 성과로 좀 보여달라라는 그 민심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뭐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력이 필요하고 또 조경태 의원 육선의 조경태 의원은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대통령실이 좀 더 협조해 줘야 된다. 그래야 공간이 생긴다. 근데 어느 쪽에 더 그 비중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더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지난번에 연찬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지금 권력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훨씬 큰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여당 대표가 활동할 만한 공간을 대통령께서 일정 부분 허락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뭐 메시나 호날두 같은 훌륭한 선수도 공간이 없으면 거기서 움짤달싹 못해서 수비수에 잡히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경태 의원의 말에 일견 그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그 당정 요즘 관계나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떻게까지 이 상황을 좀 뭐 버텨낼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야 관계에 있어서는 야당의 대표가 좀 협상력과 리더십을 갖고 여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료 대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일까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정치력도 넓어지고 당내 리더십도 확보될 것이냐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후에 이 의료 대란 문제 의정 협의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부정적인 이 상황에서 결국에 이것과 부딪히면서 완벽하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여야 갈등 상황에서도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주요 내용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이게 세 가지 내용 담고 있더라고요. 네.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그러니까 네. 6개월 늘리는 거죠. 네. 또 배우자의 육아휴가를 10일에서 20일 2배 늘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난임 치료 휴가 일수를 3일에서 6일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그 비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빨리빨리 합의해서 네. 사실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0.73명이라는 기록적인 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그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정치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뭐 좋은 일 했다고 봐야죠. 자, 네.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부부가 합해가지고 2년에서 3년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되게 커 보이는데 여하튼 조기현 부위원장님 저출생 문제는 모처럼 여야가 이제 손잡은 그런 분야인데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처리가 될까요? 뭐 그렇게 봅니다. 뭐 민주당에서 뭐 저 이견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하고 법사위 넘어오면 바로 심의해서 넘기고 있으니까요. 아마 네. 향후에도 이 갈등하고 대립할 때는 하더라도 이런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5944님이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님들 평소에 민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가졌으면 합니다라는 당부해 주셨고요. 자, 야 4당 소속 12명이 대통령 탄핵준비연대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탄핵이 필요한 의원 200명 확보 등에 나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전에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추진 연대를 통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라든가 네.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유들은 지금 정리해도 바로 쭉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탄핵에 이를 정도이냐에 대한 것을 검토하면서 연대해서 이제 추진해 가겠다는 이제 출발점에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무조건 탄핵의 어떤 시기적으로나 목표를 두고 가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국정의 중단을 초래한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고요. 몇 가지 사유만 있다고 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이게 뭐 그만큼 여론이 비등에 있다는 것을 반영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과 또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리해 가면서 실제 국민 여론이 부합한다면 추진하겠다는 그 출발의 메시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일단 뭐 탄핵 연대 출범. 네. 여당에서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탄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상의 중대한 법률 위반 이게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 거지. 국민 여론이 들끓는다고 탄핵한다면 그건 법의 지배를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탄핵 연대를 만든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여론을 환기시켜서 네. 탄핵 여론이 높아지면 국회 내에서의 통과는 분명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탄핵 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갔었을 때 지금 민주당이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에 나섰다는 세네 건의 탄핵 신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거 9대0 기각했고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도 다 기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어떤 그 헌정이 중단될 수도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걸 여론으로 풀어가겠다라는 그것은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명절을 앞둔 금요일이어서 퇴근 시간대 정체 평소보다 더 극심합니다. 여기에 돌발 구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간선도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17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오산에서 한남까지는 총 35km 정체입니다. 또 죽전 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금호분기점까지 총 66km 주춤합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신영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원내 108석 외에 수많은 원외 인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 혁신을 위한 당 체질 개선은 물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지세를 전국 단위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계신 분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특위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핵심 현안인 의정 갈등 해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고위 네네. 당정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간 이견이 표출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인데요. 이 같은 입장차 보이는 이유 뭘까요? 저는 이게 특별히 당정 간의 갈등이나 이견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 이 문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의 방식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의료 개혁의 이슈를 통해서 현장의 의료 체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장기화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의료 개혁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의료의 시스템이나 네. 뭔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부분이지
의사 자체가 그게 대상이 돼서 의료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들 전체를 무슨 공공의 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인식에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에서 약간 첨예했어요. 2025학년도 의대 중원 이거 논의하냐 안 하냐 이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한동훈 대표는 일단 테이블엔 앉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 이게 25년이니 26년이니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저쪽에서 더 원하는 거 하고 좀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고 또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 같은 입장에서 아니 안 되는 건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이거를 된다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오신환 네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누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8개월째 의정 자체가 뭐 제대로 된 대화 채널 창구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달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모든 피해는 이제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의료계에서는 원점에서 모든 걸 백지화하자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그렇죠. 정부는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재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언론에다 대고 각자의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일단 뭐 어떤 선제 조건도 또 어떤 의제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대화를 해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25학년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도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제한을 두거나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의료계에서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마음을 열고 일단 만나서 뭐 해법을 찾아보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특히 추석 전에 이 부분이 좀 여야 의정 협의체가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뭐 의료계와 정부가 지금 서로 일정 정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조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의협 등 8곳 의료단체가 네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네. 입장을 자, 봤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사실은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아니 뭐 의제 제한 없다 할 때 의료계가 약간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 안에서 네네.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어떤 그 어저께 뭐 한덕수 총리와의 뭐라 그럴까요? 이견 표출 이런 것들 좀 알려지고 하면서 사실은 입장을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 그렇다면 누구 쪽이 먼저 한 발을 물러서야 되는 겁니까? 아니 누구 쪽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네. 일단은 이게 본질과 비본질을 좀 나눠서 생각한다면 네네. 당장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료계의 혼란들 네.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접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지금 의료계 여론조사에 보면 네. 국민의 68%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참여를 좀 해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의료계도 또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만나야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 정치권의 상황을 좀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일단 조건 없이 만난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위안이 되고 뭔가 그래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단 대화가 시작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의료계도 좀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정부도 이제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이렇게 좀 선을 긋지 말고 일단 테이블에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전제와 뭔가 전제 조건과 의제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추석 연휴 전에는 좀 힘들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이제 설득 작업에 나서서 좀 테이블에 앉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모든 의료단체 한 16개 있나 봐요. 그게 다 한 목소리를 내긴 어렵다고 본다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뭐 의사협회라든지 전공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해서 일부 의료단체 그렇지만 상징성을 띠고 아주 중요한 대표성을 띠는 그런 데가 하면은 일단 출발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사단체들이 의료계에 있는데요. 네. 어떤 단체 뭐 제한 둘 필요도 없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회가 큰 어떤 상징적인 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여야정 뛰어넘어서는 일부 단체만이라도 같이 앉을 수만 있다면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문을 닫아놓지 않고 얼마든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전공의협의회를 설득하고 또 더 진일보한 내용과 방식으로 또 다가가고 또 손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네. 저는 진정성을 갖고 다가간다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나 지금의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2천여 명의 검사 모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의료 개혁을 하면서 의료의 시스템이나 그동안 우리가 바꾸지 못했던 것이 누적돼 온 그런 의료 제도의 문제인 것이지 의사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적으로 돌리게 되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 지점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 해법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발언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큰 뭐 어떤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의사들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떠넘길 것이가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데 대해서 사실상 의료계에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면서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의료계와 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오신환 위원장이 언급했던 조사 결과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11일과 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네네. 내용은 중앙선거방송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신환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뭐 의사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의사단체들은 테이블에 앉으려면 또 자신들이 네. 들러리서지 않고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서 자신들의 의사도 상당히 관철시키려면 확실한 신뢰를 갖도록 정부에서 자신들한테 그런 신뢰를 심어줘야 된다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네.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전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불신의 골이 좀 깊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저는 의료계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들을 지금 응급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환자들을 버려두고 현장을 떠날 때의 뭐 스스로의 어떤 심적인 부분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냐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두 양쪽이 다 피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특히 국민들이 제일 큰 피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뭐 상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의료계에서도 그동안의 뭐 정부에 대한 입장을 뭐 어떻게 표명을 해라라고 하는 선제 조건 갖지 말고 일단 좀 참여를 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일단 테이블엔 앉아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네.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 다른 주제로 지금부터 넘어갈게요. 야권에선 추석 연휴 끝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로 대대적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2심 판결 어제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이 김 여사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또 야당 공세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2심 판결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가 조작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서 손모 씨가 치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이지만 이제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 건지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물론 이제 아주 세부적인 케이스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 규모나 실제 인지를 했는지 여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검찰이 명명백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네. 네네. 그래서 그것이 법 앞에 어떤 특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후에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다가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어쨌든 법리와 증거를 통해서 검찰이 판단하리라고 믿고요.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우선이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자, 근데 다만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특검을 통한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지금 2심 아시다시피 지금 2심 판결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것을 다시 무슨 특검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검찰이 판단하리라고 보고요. 네. 이것이 2009년에서 2012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도 3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사가 되고 나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것이 특별한 사안들로 지금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서 삼는 것은 전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특검 고고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네네. 자, 앞서 정치 토크 시간에도 다른 내용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그 분석을 짧게 해주시고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국정이 운영되고 또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즉 상당 부분 저는 공감 능력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국민들이 뭘 힘들어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민생을 살피고 좀 더 현장으로 다가가는 그런 국정과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오신환 위원장께서 맡고 계신 수도권 비전 특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특위입니까? 지난 총선 22대 총선을 포함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3번 연속으로 수도권에서 참패를 가졌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수도권의 지지세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비전 특위가 앞서 말씀드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 능력도 다시 당이 좀 회복하고 네. 과거에 그래도 보수가 유능함을 가졌던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해서 또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나 법률로 통해서 조금 다시 수도권의 민심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9일 첫 회의에서 오신환 위원장님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집요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부적으로 좀 제도를 바꿀 필요가 많이 있고요. 네. 특히 당원 당규를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입장을 다소 소홀히 했던 우리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 정당이 네. 노동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인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입장을 내고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신환 위원장께서는 18대와 19대 두 차례 국회의원 역임하셨고요. 이 과정에서 한때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경력 중에 하나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력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차기 대권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거리에서 지켜본 오세훈 서울시장 차기 출마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네. 우리 보수 진영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랜 정치 경험과 또 행정 경험을 겸비하고 계시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아젠다에 관련해서 많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축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당연히 국가적 지도자로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정치가 늘 생물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네. 미래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차기 주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다 그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 진영이 다시금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그 역량들을 다 결집하고 더 키워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오세훈 시장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 4월 총선에선 서울 광진을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상대했습니다. 5만 표 가까이 얻으셨는데 여튼 4천 표가 모자랐어요. 그때 이제 정권 심판론이 워낙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쉽거나 이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느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 개인에게 좀 아쉬움이 있고 정치는 사실은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제가 22대 국회에 입성을 했다라면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제 나름의 생각은 있었지만 네네.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정당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좀 더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한 또 변화하는 과정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또 나머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과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달이죠. 10월 재보궐선거는 서울교육감 몇몇 기초단체장 새로 뽑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떠올리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상당한 기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신환 위원장님께서는 여당이 이번 선거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보세요? 매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네. 보궐선거는 어떤 점에서 지도부에 대한 평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번 기초단체장 중심으로 된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과 또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서울에서는 가장 큰 선거일 텐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지금 법상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는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 교육이라는 부분도 사실상 정치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쭉 진행하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퇴보되고 망쳐놓은 이런 교육의 문제를 좀 새롭게 다시금
네. 뭔가 균형을 잡힌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남았는데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내후년에 네네.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선, 그 다음에 또 총선. 그 기간 동안 정치인 오신환은 어떤 활동과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뭐 어쨌든 늘 선거가 끝나면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데요. 네. 저는 우리 정당이 국민의힘이 다시금 국민들께 좀 신뢰받고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당이 변화해야 된다고,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수도권 비전 특위 위원장의 소임을 맡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 제도와 시스템들, 우리 당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내고 수도권 중심의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네. 광진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좀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네.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 목소리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신환 수도권 비전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012년 어느 새벽 한 갓난아기가 흰색 베네 저고리를 입은 채 베이비 박스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빠와 엄마 곁이 아닌 아동 보호시설에 맡겨진 세훈이.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세훈이는 행동과 발달에 이상을 보였는데요. 병원 진단 결과 지적장애 3급과 ADHD 판정을 받은 세훈이. 결국 특수아동시설로 자리를 옮겨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에는 불안정하지만 유독 운동할 때 밝아지는 세훈이의 모습을 본 선생님은 투포환을 권유했는데요. 그날부터 세훈이는 운동선수를 꿈꾸며 성실히 훈련에 임했고 결국 혼신의 노력 끝에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패럴림픽에도 참가해 또 한 번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하는 세훈이. 세훈이가 상처와 장애를 극복하고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추석 연휴 동안은 내내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이 연휴가 다 지나고 다음 주 주말쯤 되면 9월 하순인데요. 이때쯤 돼야 대부분 30도 미만의 27, 8도 안팎의 기온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시 오늘 낮 기온이 오른 남부지방 중심으로 폭염경보로 강화됐고 또 추석 연휴 시작인 내일과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에 폭염특보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날씨 보면 낮 기온은 9월답지 않게 높아서 대부분 더운 날씨고요. 오늘부터 모레 일요일까지 비나 소나기가 전국에 자주 오겠습니다. 추석 전날인 글피 월요일은 동쪽과 제주에 가끔 비가 오고 추석 당일인 화요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 제주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추석날 밤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고요. 막바지 수요일 귀경길 날씨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수도권과 강원권으로는 30도 이하의 기온이었지만 그 밖에 폭염특보 지역은 33도에서 35도까지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당분간 연휴 내내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음식 상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6도, 지금까지 서울에 4.9mm의 비가 왔습니다. 최영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 의정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로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2주간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건국대 충주병원 등 2곳을 제외한 400여 개 병원의 응급실이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료계의 협의체 불참 입장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아직도 여야 의정에 관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필연이라며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평가를 5달째 이어갔습니다. 다만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역성장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완만한 회복 조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애플이 지난 9일 인공지능 AI 기능이 강화된 신형 아이폰 16 시리즈를 야심차게 내놨지만 주가는 여전히 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AI 기능을 홍보했지만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이 늦어지면서 반쪽짜리 AI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2번 접는 폴더블 폰을 공개하면서 애플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휴대전화 소비 패턴도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플이 AI 기능이 담겨진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아이폰 16 시리즈 어떤 제품입니까? 네, 일단 9일에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날 아이폰 16 시리즈하고 애플 워치 그리고 에어팟 이렇게 기기들의 신제품을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이폰 16 시리즈를 조금 살펴보면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전 시리즈인 아이폰 15 프로에 있던 액션 버튼을 이번에 16 시리즈에 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 액션 버튼이 뭐냐면 개인화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은 버튼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걸 누르면 음성 메모를 하게 해달라, 혹은 음악을 인식하게 해달라, 통역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개인화할 수 있는 버튼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또 하나의 기능을 보면 이제 사진과 관련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라는 걸 탑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오른쪽, 기기 오른쪽에 달려 있는데 이걸 한 번 누르거나 길게 누르거나 뭐 2번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카메라랑 관련된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 또 누르면 촬영이 되고 길게 누르면 녹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면 줌인 줌아웃도 되는 이렇게 카메라에 특화된 버튼이 탑재가 됐습니다. 또 카메라 자체도 기존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일단 5배 줌을 할 수 있는 망원 카메라가 도입이 됐고 또 화소가 4,800만 화소가 도입된 주 카메라 그리고 퓨전 카메라 이런 것들도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주목할 만한 게 애플에서 그 비전 프로라고 해서 VR 기기 출시를 했잖아요. 예. 이거용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카메라에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VR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을 강조한 카메라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지난 모델이랑 동결됐어요. 똑같아요. 가격으로 그렇게 출시가 됐고 지금 현재는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실제 출시는 20일에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진보됐다, 개선됐다 이런 말씀, 핵심 기술이랄까, 핵심 기능이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색상 같은 이런 외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색상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늘 그렇듯 초반에는 호불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약간 모래 색깔인가 뭐 약간 이러면서 사람들의 익숙해지기 반응이 전까지는 맞습니다. 익숙해지기 전에 좀 그렇고요. 대부분의 반응은 비싼 모델일수록 예쁘다. 네, 좀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핵심 기술의 경우에도 좀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다는 새로운 것. 프로세서.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메라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기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A18이라고 하는 칩셋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 A18 프로세서가 이전 세대의 칩셋에 비교해 보면 최대 2배 빠른 머신러닝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고 또 CPU의 성능이 최대 15% 향상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핸드폰에서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 더 빨라지고 똑똑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전력 효율은 30% 정도 개선이 됐대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덜 다르면서 더 좋은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칩셋이 대만의 TSM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제작을 한 것을 탑재를 했고요. 이 애플은 특히 이 아이폰 16에서 프로 모델을 가리켜서 지금 세상에서 스마트폰 사상 가장 빠른 스마트폰이다. 이런 방식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김아람 연구원께서 지금 AI 기능을 준비하는 모델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번 아이폰 16에는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 AI 기능인 인텔리전스 탑재한다고 해서 당초 이제 많은 시장의 기대를 모았었는데 맞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 이게 빠졌습니다. 일단 왜 빠졌는지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도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 AI 인텔리전스 이건 어떤 기술이에요? 네, 일단은 이 기능을 몇 달 전에 이미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런 기능입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제 신제품에 탑재를 할 거예요라고 했던 건데요.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가장 눈길을 끄는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활용하는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진을 찍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자동으로 정보를 검색해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뭐 자동차 같은 걸 타고 지나가다가 멋있는 레스토랑을 봤어요. 멋있는데 하고 카메라를 딱 찍으면 이 레스토랑이 어떤 곳인지 영업시간은 언제인지 메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아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전광판 이 수사 당국에서 하다가 누구누구를 추적하다가 얼굴 딱 하면 이름, 정보, 홍길동, 뭐 전과 뭐 그 전에 특수부대 소속 뭐 이런 거 쫙 나오듯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런 것처럼 이제 딱 사진을 찍으면 알아서 정보를 내놓는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또 내 휴대폰에서 사진 굉장히 많으면 사진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디서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때 이제 핸드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느낌의 장소에서 이런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진 좀 찾아줄래? 라고 하면 알아서 이제 찾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사람들이 요거를 굉장히 기대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도 이 팀 쿡 CEO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이 차세대 아이폰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A18 칩셋을 넣은 것도 AI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출시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예 도입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다음 달에 베타 버전으로 일단 출시가 돼요. 그리고 영어부터 일단은 서비스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영국이나 호주 이런 영어권 국가들에는 12월 정도에 서비스가 풀릴 예정이고요. 또 내년 초에 기타 뭐 중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공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미국, 연말에는 영국이나 이런 유럽 영미권 국가들, 네. 영어권 국가들, 그 다음에 그 기타 국가들은 또 그다음 이제 내년으로. 네. 이것도 또 순차적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인텔리전스 탑재 좀 뭐 한 달이 됐건 6달이 됐건 미룰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나요? 아니면 개발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된 건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기술적인 완성도를 더 올려야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애플이 구동하려고 하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존에 우리가 AI 서비스 이용할 때는 사실 네.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예.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버를 빌려와서 서비스를 하는 형식인데 애플이 하려고 하는 건 핸드폰 자체에 그냥 AI가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용자의 정보를 어디 서버와 주고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AI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고도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의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와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연산을 하다 보면 배터리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력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한 지금 단계에서는 AI를 내놓기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네. 근데 두 번째 사정도 있습니다.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인데 이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고 사용자 요청을 할 때만 AI를 쓰게 한다.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특히 유럽연합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규제를 새롭게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상 독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쓰더라도 다른 서비스와 원활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 안에서만 gat혀 있게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하면 최대 전 세계의 연간 총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 디지털 시장법을 같이 충족시키는 그러한 서비스를 준수하는. 만들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 아닌가 하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폰 16 출시 발표한 당일 애플 주가 하락했고요. 네. 그 후 이제 보합세. 이건 뭐 시장의 실망 이런 게 반영된 건가요? 네, 일단은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좀 냉담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표 당일에 애플 주가가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발표 이전에는 사람들이 AI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핸드폰은 출시를 하는데 AI는 못 써. 다음 달에 나오는데 또 영어권은 12월, 기타 국가는 내년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점차 기대감이 낮아지고 실망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AI를 적용한 스마트폰이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기존의 삼성도 갤럭시 이 시리즈에다가 AI를 탑재를 해서 이미 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이러다가 경쟁사보다 너무 못한 것 같은데 너무 네. 느린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좀 약간 시장의 반응은 좀 차가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기계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
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특히나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AI 기능을 잘 사용하고 싶으면 아이폰 17까지 기다려라. 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약간 시장에서는 실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에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애플이 왜 우리를 1차 출시국으로 넣었을까요? 그만큼 이 시장을 중시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한국 시장을 보면 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좀 비싸도 애플 제품을 사려고 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특히나 2030 고객들이 내가 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큰 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가치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은 그러니까 꼭 잡고 싶은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애플이 기존에 한국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작년에 25%를 드디어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핸드폰 출시를 통해서 한 30% 정도는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대기업들의 기술력을 봤을 때 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전략도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된 건 그렇고 아까 우리가 이제 애플이 이번에 뭐 예상보다는 뭐 AI 포함시키지 못했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자, 지금 애플이 이제 단순히 고전하는 게 아니라 애플의 위세랄까 위상이랄까 이런 게 이전만 못하는 거 아니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고 해요. 이런 분석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물론 애플이 굉장히 지금 도전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애플의 위세 자체가 약화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파워 자체가 워낙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도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잘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또 시장의 신뢰는 역시 애플이다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도입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은 충분히 이 시장이 실망할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늦은 속도만큼 얼마나 이 제품을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지 그 신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이처럼 이제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 메모리 전반에서 공격적인 업그레이드는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 배경은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의 이유는 AI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AI를 구동하려면 상당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지금 보면은 A18 칩셋 요거에서도 머신러닝 기능이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AI를 위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메모리 자체가 커지고 또 램이라는 이 속도와 관련이 있는 메모리도 더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는 결과적으로 AI를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반영된 하드웨어 스펙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 발표하는 당일 오후에 중국의 화웨이가 2번 접히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화웨이가 애플에 도전장을 내민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화웨이가 선보인 폴더블 폰 시장에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애플의 반응에 비하면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웨이의 그 트리플 폴드 폰인데 메이트 XT라고 하는 핸드폰이고요. 이거를 사전 예약 숫자를 보면 그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공개 후 6시간 만에 사전 예약이 100만 건 달성을 했고요. 24시간 만에 200만 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300만 건도 넘었어요. 근데 웃긴 건 이게 아직 가격이 공개가 안 됐거든요.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전 예약을 해요? 네. 일단 그냥 사전 예약부터 그냥 뭐 하는 중국 거예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또 신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게 특히나 2번을 접는 거기 때문에 다 펴면은 태블릿 PC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화면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글로벌 사용자들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화웨이의 입지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것 같고 특히나 애플이 아이폰 16 발표하는 이날 발표를 한다? 이거는 거의 뭐 도전장을 냈다. 누가 봐도. 네, 이렇게 그 같은 날 한다는 게 자신들이
자신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표출된 것이고 이건 정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가 결과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한테 한 방 먹였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시장 반응으로는 뭐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도 원래는 애플이 탑3 안에 들었거든요, 판매량으로. 최근에 4위로 밀려났어요. 1, 2, 3위 업체가 다 중국 업체들로 채워져 있고 네. 이 중국 내에서 우리 제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금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아람 연구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대격돌이 이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 등 신제품 공개하면서 당초 많은 의문을 남겼던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 계획? 이건 또 밝히지 않았어요. 무슨 속사정이 있습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또 시장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어서 네. 좀 고민이 많지 않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자체가 중국 시장 내에서 4위로 밀려났잖아요. 네. 지금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애국 소비 성향들이 점점 더 상승을 하면서 애국 소비. 네, 네. 그래서 미국 제품들이 이렇게 입지를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화웨이 자체도 기술력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 제품이라면 뭐 왠지 짝퉁, 저가 제품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화웨이가 프리미엄 기술 시장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화웨이의 프리미엄 핸드폰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 AI 기능의 출시와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애플이 중국에 이 AI 탑재한 핸드폰을 내려면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중국어 이해가 잘 되어 있는 AI를 출시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중국어 지원 자체가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뭐 출시하는 시점에 다가가서 좀 중국 시장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겠냐 하는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 김아람 연구원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중국의 기술 굴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쟁국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에 발표된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와 이제 중국 화웨이 폴더블 폰 공개가 글로벌 점유율 1위는 지금 삼성입니다. 삼성에 어떤 영향 줄지도 이제 궁금합니다. 자, 애플의 AI 도입 지연 사태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다. 어느 쪽입니까? 미칠 수 있다. 네.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의 상용화, 핸드폰에서의 상용화를 삼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었잖아요. 네네. 근데 반면에 애플이 이번에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좀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미 세계 최초의 AI 폰이라는 타이틀을 삼성이 가져간 상황에서 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애플에게는 조금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실제로 갤럭시 S24 시리즈가 북미 시장, 미국에서 좀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어요.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플의 주요 시장에서도 이런 삼성의 점유율 상승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 핸드폰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AI 기능이 지연이 됐지만 네. 화웨이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을 다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각축전이고 치열한 경쟁입니다. 아울러서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 발표한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게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라는 게 핸드폰에는 이 기존의 저장 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있고 또 네. 램, 연산의 속도를 위한 램이라고 하는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 메모리 용량들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아이폰 시리즈는 램이 6기가 램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8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그리고 기본 저장 용량도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이렇게 상승이 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메모리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에는 메모리를 더 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회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애플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앞으로 스마트폰 기기의 기술적 진보가 우리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 가져다줄지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점인데 AI 스마트폰이 펼치는 미래 우리 김아람 연구원님은 어떻게 상상하세요? 한마디로 네. 좀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비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거로움 덜어줄 수 있는 비서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뭘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이 하나하나 조작을 했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AI 기술들이 탑재가 되고 점점 스마트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핸드폰이 알아서 저장하거나 뭔가 판단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내가 2번, 3번 해야 될 걸 한 번만 이야기를 해도 핸드폰이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내가 더 편하게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비서가 이제 생길 것이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30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6km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북천안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17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안성 부근 3차로와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각각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한남까지는 34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경부선 시점까지 총 59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선원산 나들목 화정 1교 부근 1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정안 나들목 광정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 공개했어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요.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를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북한이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0년에 북한이 미국의 핵과학자죠. 해커 박사를 영변으로 초청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도 외부의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가 처음이고요.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북한이 이 영변 원자료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플루토늄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은밀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우라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원심 분리기 더 많이 늘리고 신형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요 국제사회도 북한이 이 우라늄 농축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바로 7차 핵실험에 들어갈 것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가 최근에 큰 수해
수에 입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 러시아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결과 나올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송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 이제 대내외에 과시한 건데 아울러서 김정은은 어제는 신형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 위한 시험 사격도 참가를 했어요. 네, 북한이 신형 방사포차가 이 주행 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발사 과정을 완전 자동화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합자면 북한이 어제 아침 7시쯤이죠. 평양 인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서너 발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이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도 시찰을 했는데 직접 소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요. 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통일부가요. 오늘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우리와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북한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북한 정권 핵무기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대화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추석 연휴 병원 약국 비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석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 평소보다 30%에서 50%까지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요? 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네. 이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요, 이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병의원, 또 약국, 치과, 한방을 모두 포함을 하고요. 야간, 토요일 오후, 또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이 돼 있습니다. 자, 평일은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한 공휴일은 종일 의료기관의 이 기본 진찰료와 마취료, 처치료 또 수술료의 30에서 50%를 가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조제 기본료 그리고 조제료, 복약 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하튼 뭐 소비자들은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런 서비스를. 그렇다면 자,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선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 가산 금액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이 동네 의원 같은 이 1차 의료기관은요. 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본인 부담금 30%를 내는데 여기에 가산이 되면요. 전체 금액을 이제 30%를 가산하고 그중에 본인 부담금 30%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 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그리고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의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진료체제인 점을 이제 고려해서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 동네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더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정부의 이제 발표 내용을 보니까 헌신에 보답한다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네, 보상을 늘려줌으로써 연휴에 당직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 적용해 왔는데 네.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네. 요 금액이요 한 대략 3,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처리하기 쉽도록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000원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하면은 약국도 조제료 1,000원 인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네. 오르면은 환자 부담이 원래는 늘어야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 응급의료센터 또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 지금 이제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인데요. 네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서 비상진료 이전에 이제 총 계산하면은 3.5배 진찰료를 올려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3.5배 진찰료를 올려서 지급한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날씨, 기상. 자, 과연 추석 연휴에는 날씨는 어떠며 기상은 어떠며 저 멀리 태풍 소식은 어떠며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닷새간의 연휴 날씨 어떨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이르는 더위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두 개의 고기압이 이불처럼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어서 이불처럼? 네, 그래서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요. 아침에도 19에서 27도, 낮에도 26도에서 34도 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 내리는 요런 때를 제외하면은요. 낮 기온이 대체로 평년 기온보다 5도 안팎 높은 30도 이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름달 뜨는 추석 당일 밤에는요. 열대야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아침에는 19도에서 27도, 낮에는 26도에서 34도까지 뭐 거의 날씨가 9월 중순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열대야가 이어질 수도 있다. 좀 따뜻하다 그래야 되나요? 더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이번 주말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상하이 사이 동중국해를 지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태풍이 지나면서 이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한반도 쪽으로 더 불어넣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태풍 버빙카가요, 다행히 한반도를 덮은 이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북서진을 거듭해서 중국 쪽으로 이제 상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크게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다들 만반의 준비하고 있고요. 추석 연휴 무더운 가운데서 간간히 비와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네. 자, 간간히 비와 소나기는 내린다. 그리고 덥다.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보름달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구름 사이로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름달을 볼 수 있다라고 기상청이 전망 내놨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는요. 추석 당일에 오후 6시 17분쯤에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서울의 합니다. 경우 추석 당일에 보름달이 6시 17분. 6시 17분. 네네. 네. 그리고 아직 많이 덥기 때문에 가을 분위기를 느끼기는 좀 어렵다고 하고요. 네. 16일 이후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열대 요란이 또 열대 저압부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한반도의 더위를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손지은 기자 말 따나 서울의 경우 올해 추석 월초 시간은 오후 6시 17분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아주 특별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지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사실상 뭐 추석 연휴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지금 차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석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석 영화 개봉작부터 먼저 추천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올 추석에 가장 큰 영화라고 한다면 네. 베테랑 2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테랑 2. 네, 올 추석의 유일한 텐트폴 영화이고요. 네. 텐트폴 영화라고 하면 텐트의 폴대처럼 이제 각 시즌 뭐 보통 여름이나 뭐 겨울 아니면 이런 추석처럼 큰 명절 시즌에 각 배급사 투자 배급사가 우리가 이런 걸 준비했어요 하고 힘을 주는 영화들을 텐트폴이라고. 가장 역점적으로. 네, 그래서 텐트폴. 네. 가장 높이가 높네요. 거기가. 그쵸. 네. 그만큼 힘을 준 영화들인데 올해는 베테랑 2가 유일하고요. 네. 아마 경쟁작이 없는 만큼 지금 현재 이미 예매율이 실시간 예매율을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어때요? 7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전체 영화 예매율 중에 76%? 네. 그리고 이미 금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예매로만 예매 편수만 이제 지금 거의 60만 장 넘게 이제 티켓이 팔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전편이 1,341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1,000만을 좀 무난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의 지켜보게 기세나 됩니다. 지금은 뭐 경쟁작이나 이런 걸로 보면 네. 1,000만 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게 일단 개봉 첫 주 성적을 봐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개봉 첫 주는 지금 그렇다 이거죠. 이게 네. 이제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베테랑이 너무 강적이어서 베테랑 2죠. 지금 네. 나오는 게 다른 작품들이 좀 몸을 사린 거다. 왜냐하면 아까 텐트폴 말씀하셨지만 네. 저기서 그 베테랑 2가 이번 아마 연휴에 개봉이 될 거야 하는 걸 네. 서로 이제 살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다 그렇다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작품들 중에 이거 괜히 같이 했다가 하는 것보다 우린 약간 연휴를 늦추더라도 해야 될 게 네. 몸을 사린다 그럴까요? 그런 그쵸. 경향도 있습니까? 네, 물론 있고요. 네. 일단은 사실 아무리 큰 영화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여름이나 추석에는 빅3, 빅4 이래서 세네 편의 이런 텐트폴 영화들이 함께 이제 경쟁을 하면서 네. 쌍끌이 1,000만 영화도 만든 적이 많았고요. 그 극장 자체를 굉장히 북적이게 만들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가져갔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찌감치 예상이 됐어요. 네. 올 여름만 보더라도 올 여름 정말 초유의 사태였는데 이 텐트폴 영화들이 각 투자 배급사에서 한 편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성수기로 판단되지 않고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텐트폴 없는. 영화를 내놨다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자신감이 확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내놓지 투자를 못했다는 과감히 거죠. 못한 거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노리고 파일럿 같은 전혀 기대작이 아니었던 중급 영화들이 지금 거의 500만 육박하는 관객들을 동원하면서 여름 시장 최대의 화제작이 되었거든요. 그건 큰 성공을 거둔 거네요.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로는 큰 성공이지만 네. 이제 영화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름에 이런 큰 영화들이 나와서 크게 흥행을 해줘야지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극장 전체에 사람들이 몰릴 텐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2편뿐이거든요. 탈주와 파일럿.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1,000만 관객 넘길 거다 이렇게 전망은 해주셨는데, 네. 자 베테랑 2의 그 파괴력 어디까지 갈지 이제 네. 되게 궁금한데, 자 일단 내용은 어떤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지 아마 황정민 씨가 또 출연을 네.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어떤 분들이 주연을 맡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우리 이지혜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게 전작만큼 강렬한지 좀 비교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황정민 씨가 서도철 형사로 이번에도 등장을 하고요. 네네. 베테랑 1과 베테랑 2는 9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9년 만에 등장한 속편인데 거의 대부분의 캐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도철 형사의 동료들도 모두 다 함께 출연을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정혜인 배우가 연기하는 막내 형사가 이제 새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번 영화는 좀 전편과는 색깔이 많이 달라요. 통쾌한 액션.
그리고 유머는 여전하되 거기에 지금 동시대성을 굉장히 열심히 담아냈거든요. 동시대성이라 함은? 네, 류성환 감독님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많은 정보들을 주입하고 뉴스를 보고 한껏 다들 분노했다가 곧 네. 또 다른 뉴스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가 흘러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이 작품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영화가 자경단이라고 하죠. 네. 연쇄살인범인데 이 연쇄살인범이 좀 독특해요. 자경단 활동을 해요. 그 법의 심판에서 풀려난 악인들을 처단을 하거든요. 예. 일종의 사적 복수를 하는 거죠. 범죄자들을 살인으로 이제 처단을 하는데 이게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열광을 받아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법이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 사람이 해준다 이래서 해치라는 예. 죄인을 가려내는 그 상상 속의 동물 있죠. 해치라는 이름을 얻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인물이 돼요. 근데 서도철 형사 입장에서는 네. 그냥 연쇄살인범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한국 사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을 하죠. 일례로 뭐 사이버 레카의 뭐 약탈 비즈니스 같은 경우. 예. 왜냐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서도철 형사가 이제 범인을 보호하거든요. 해치가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범죄자를 보호하는데 그 현장이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사이버 레커들이 막 총출동을 해서 거기서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방송을 하고 그 와중에 아수라장이 되고 네. 사람들은 그걸 두고 욕을 하고 칭찬을 하고 끝까지 댓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착 압축한 장면이라서 통쾌한 액션과 유머도 즐기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거리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동시대성이라는 게 지금 이재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사회성 짙은 네, 네. 그죠? 예. 사회의 어떤 우리 그 문제들을 또 오롯이 드러내는 그쵸.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아까 이제 자경단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이퀄라이저 아. 1, 2, 3 있잖아요. 네, 네. 예, 거기 흑인 배우. 맞아요. 예, 예. 그거 정말 무시무시한 그 혼자서 원맨 쇼를 벌이지만 네. 그 다음에 또 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을 잃고 딸이 크게 다친 브루스 윌리스. 네네. 예, 예. 그리고 또 자경단원의 대표적인 또 주제가 있죠. 배트맨 시리즈를 또 그러니까요. 자경단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예. 어쨌든 그런 그 측면도 있는데 자 1편은 그러니까 베테랑 1은 유아인이 나왔던 그 재벌 2세 네. 와의 그 대결을 보여줬다면 요번엔 연쇄살인하는 근데 네. 자경단들 네. 그 아주 설정이 특이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영화관에 성수기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네. 영화계의 경영 상황이랄지 네. 영업 현황이랄지 그건 어떤지 조금 약간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영화 체인이죠. 메가박스가 네. 굉장히 이제 폐점을 하면서 이제 지점들을 줄여가면서 그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부채 비율이 1600%가 넘고 얼마 전에는 부채 상황이 돌아오면서 이걸 2년 뒤로 연기하면서 굉장히 급한 불을 끄게 된 그런 경우가 그래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적신호이기도 하고 가장 더 큰 문제는 저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는 게 올해까지는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놨던 영화들을 이제 창고 대개방을 하면서 네. 영화 편수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편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영화 산업 자체가 확 작아진 게 관객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투자 배급사인 CJ 예능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투자를 확정지은 작품이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 한 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초유의 일이고 4대 배급사 뭐 CJ, 롯데, 쇼박스, 유로 확장해도 내년 영화 라인업을 살펴보면 모두 합쳐도 20편이 채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CJ 예능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편을 제작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4대 배급사를 다 합쳐도 20편이라는 거는 그만큼 산업이 쪼그라들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원인을 뭐 영화 산업의 침체를 OTT가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그건 되게 아니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부 원인은 될 수 있지만 네. 그냥 그게 큰 부분은 아니고 이제 OTT는 더 이상 어떤 영화 산업의 변수가 아니라
아니라 상수예요. 그냥 같이 함께 가야 하는 콘텐츠 산업에 그거는 그거대로 플랫폼이죠. 생각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고 이쪽으로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렇다는 그쵸. 얘기는 변명일 뿐이다. 네, 더 이상은 통하지가 않고요. 네. 저는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게 신호탄이요?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90년대 말 한국 영화 르네상스 이후로 네. 계속해서 양적 질적 성장을 해왔거든요. 예. 뭐 7년 연속 2억 명 관객을 계속 돌파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산업이 커졌죠. 그러니까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확 줄어드는 지금 시기인 거죠. 일종의 구조 조정,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봤고요. 그게 이제 편수가 줄어드는 그걸 가장 큰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한국 영화가 계속 몸집을 불리고 줄이고 왔다 갔다 붙임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몸집을 줄여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여기서 버티면서 계속 내실을 다져나가면 다시 또 질적 양적 팽창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니까 네. 저는 결코 나쁜 것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업계가 살기 힘들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막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던 한국 네. 영화계가 이제 약간 조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게 각 영화사에게는 아주 힘든 시절로 이제 비출 수가 있지만 어쨌든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청취자들 문자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박봉자 씨가 이지혜 기자님 너무 자세히는 말하지 마세요. 저 베테랑 2 예매했어요. 라고 말하셨고. 그래서 박봉자님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베테랑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약속드리고요. 자, 208 하나님께서 첫 주 입소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만이 쉬운 건 아니지만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OTT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젠 극장에서보다 집에서 더 영화를 많이 보는 분들 많은데요. 원래는 원래도 이제 TV에서 특선 영화 틀어주고 그쵸. 우리 명절 때 되면 더더욱 그랬는데 이젠 OTT로 직접 골라보는 영화 추천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OTT도 있고 제가 극장 개봉작들도 많이 네네, 준비를 네.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베테랑 2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베테랑 2는 우리 네.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네, 이 정도로 박봉자님 때문에 하고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네, 뭐 일단 뭐 TV 특성 영화에서도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베테랑 2의 이제 주인공인 정혜인 씨가 등장하는 유열의 음악 앨범도 베테랑 얘기 또 하셨네. 네. 딴 얘기죠? 네, 예, 네. 예. 유열의 음악 앨범도 KBS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 베테랑 2의 감독인 류승환 감독의 작년 개봉작이죠. 밀수 또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극장으로 넓혀 보면 우리가 추석 영화들은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본다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가슴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영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누시기에 좋은 영화가 장손이라는 장손? 영화예요. 제목부터 장손? 네. 제일 그 집안의 제일 장손? 네, 네. 그 장손이 내용이 뭐 괜찮아요? 어떻게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끌릴 것 같은데. 네, 보시면 예.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예.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3대에 걸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인데 이 아들의 이 장손이 이 가업인 두부 공장을 물려받게 하기 위한 할아버지의 소망과 예. 또 장손은 나는 싫다, 영화 할 거다. 굉장히 부딪히잖아요. 예. 그 갈등 속에서 가족이 서로 이해하게 되고 왜 우리가 그토록 이제 불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가족의 이야기인데 아마 명절날 모이면 화목하기도 하지만 네. 가족들이 또 한 번씩 싸우게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참고해서 이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고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서로 이해할 수 있을지 좀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싸운 다음에 네. 이 영화 보면 우리 가슴을 녹이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거예요. 가족과 같이 보거나 아니면 뭐 혼자 네. 보거나 재밌는 거. 예. 또 가족끼리 모였을 때 볼 수 있는 영화 중에서는 추억 여행 할 만한 영화가 있어요. 추억 여행. 네, 지금 역주행으로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빅토리라는 영화인데요. 네네.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개봉 당시에는 사실 화제가 되지 못했는데 영화가 워낙 좋고 이 주연 배우들이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면서 지금 현재 역주행을 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내용은 99년 이제 세기 말에 여자 고등학교를 다루고 있어요. 예. 이 여자 춤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치어리더 팀을 만들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90년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향수로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일단 음악,
춤이니까 음악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듀스의 나를 돌아봐라든지 뭐 디바의 왜 불러 같은 그때의 이제 히트곡들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어깨 그리고 약간 움직이게 향수에도 만들고요. 적고. 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80년대 실제 거제의 여고 치어리더 팀의 실화거든요. 거제 여고 치어리더 팀. 네, 이야. 이 실화가 가지는 감동이 아주 큽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인을 위한 추천작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추석 개봉작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뭐 최근에 개봉작들의 특징도 있겠지만 재개봉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시장이 위축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재개봉작은 인지도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덜 들고 네. 판권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굉장히 이제 배급사 입장에서는 짭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재개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OTT에서도 상영 중이에요. 이제 음악 영화의 대가죠. 존 카니 감독의 원스와 비긴 어게인이 이제 재개봉을 하는데 OTT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우리 연인들 데이트하려면 영화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은데 그렇죠. 음악 영화이다 보니까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집에서 보셨더라도 극장에서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가셔서 이제 이 음악 영화들을 즐기시면 아마 사랑이 더욱더 샘솟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니아를 위한 추천작 딱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네, M 나이트 샤말론 감독의 신작인 트랩인데요. 네. 굉장히 신호비 강렬해요. 어떤 남자 주인공이죠.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딸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가요. 근데 공연장을 보니까 경찰이 너무 많고 뭔가 이상해요. 아빠가 눈치가 빠른데 살펴보니까 여기가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함정이구나. 네. 그 여기 온다라는 첩보로 입수하고 이렇게 꾸며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아빠가 바로 그 연쇄살인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콘서트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두뇌 싸움을 펼치는 내용인데 그 나이트 샤말론 감독의 영화답게 굉장히 빠른 템포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게 만드는데요. 네. 아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1분 미만 짧게 남았는데 네. 자, 우리가 혼자 말고 누군가 함께 영화 볼 때 이런 영화 고르자. 기준 딱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화, 영화가 끝나고 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여부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화 나눌 수 있는가? 네. 영화 뒤. 요즘에는 영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내가 얼굴 붉히지 않고 즐겁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영화겠다 싶은 영화를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추천작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뉴스레터 K는 계속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연휴 안전운전 팁, 임진모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명절 필수 코스 세대별 노래방까지 풍성하고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연휴에도 뉴스레터 K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일 저녁 둥글게 꽉 찬 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끝곡은 장기하의 달이 떠오른다 가자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달이 차오른다.